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에 비해 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에 30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집값 오름세는 공급 부족 탓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철수하자 미국이 곧바로 문을 뜯고 진입해 영사관을 접수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은신하던 중국군 출신 의사도 기밀 누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거무노름 용암 동굴개가 9월에 딱 17일 동안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1만 년간 감춰진 제주의 비경을 채널A가 미리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대놓고 비난한 다음 날 미국 내 첫 중국 영사관 문이 강제로 뜯겨 나간 겁니다. 휴스턴 영사관이 문을 연 1979년 중국 지도자 덩 샤오핑이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었죠. 사회주의자 덩 주석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웃는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41년. 미중 우호 관계는 이제 그 시작점이었던 휴스턴에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폐쇄 시한으로 정한 24일 오후 4시. 중국 오성홍기는 내려졌고 자물쇠로 굳게 잠긴 영사관 앞으로 검은 승합차들이 도착합니다. 그로부터 약 40분 후 미국 측 관계자들이 잠겨있던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영사관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총영사관 중국 직원들은 건물 앞에 대형 트럭을 세워두고 서류 박스와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41년 전 덩샤오핑의 역사적 방미 직후 세워진 미중 우호의 상징이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The instruments which the pilots used to determine the speed at which they were driving. 앞서 중국 정부도 수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대해 72시간 내 폐쇄를 통보하는 등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청두 영사관 앞에서 폭죽을 터뜨린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美驻成都总领馆的一些人员从事与其身份不符的活动，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的安全利益。 And we urge the CCP to cease these malign actions rather than engage in tit-for-tat retali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문제로 바빴다면서도 이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재보복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악화 대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숨어있던 중국인 연구원이 미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이 연구원을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증명사진 속 여성. 비자 사기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중국인 탕주안입니다. 탕은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암 치료를 연구하겠다며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FBI는 그의 인터넷 뉴스 검색 기록을 근거로 명백히 중국군과 연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FBI가 지난달 탕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사진이 나왔고 그는 샌프란시스코 중국 영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적 연구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군 요원의 신분을 위장해 미국에 침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cluding not just Chinese intelligence services, but state-owned enterprises, ostensibly private companies, certain kinds of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and a whole variety of other actors working on their behalf. 미중 외교 당국자들도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로 표현하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개미가 나무를 흔들려는 것처럼 분수를 모른다고 맞받았습니다. 那美方无疑就是公然的选择与14亿中国人民作对，公然的站世界。 미 대선까지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7시 33분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든 시민들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나왔습니다. 규제만 몰아붙이는 대책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한다는 겁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자중 기자, 지금은 촛불 켠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청계천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들은 조금 뒤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을 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금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 계약갱신권을 강화하는 임대차 3법 입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국회 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 받기도 진행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제 나이 60 넘어서 이제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 한 칸 가진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저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한 21번 이제 했고 최근에 이제 22번의 대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하고 있고. 오늘 집회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단체로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요. 앞서 오늘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역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로 나라가 네 거냐라는 문장을 반복 검색해 검색어 순위를 높이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청계천로에서 집회를 마치면 명동성당으로 이동하며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살 것 같다. 제 또래인 30, 40대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패닉 바잉을 타고 비교적 싼 편이었던 노원과 도봉구 일대 아파트 값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4월까지만 해도 7억 원대에 팔렸던 이곳이 최근 9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막 3천, 5천 올라가는 거죠. 나올 때마다.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매매 물건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노원구의 이 아파트도 2달 만에 8천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어려운 상가지라도 집이 거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소형으로서 몰리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그냥 30대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이른바 노도광 지역의 최근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지난 5월에 1000여 건이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갑자기 2,900여 건으로 뛰어오르면서 3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청약 당첨은 물론이고 전세조차 찾기 어려운 30, 40대가 내 집 마련에 막차를 타기 위해 그나마 가격이 낮은 노도광 지역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큽니다.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동안 자산 상승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 두려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거 아닌가. 잇따른 대책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오히려 멀어져 간다는 하소연에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민심이 들끓다 보니 정부가 또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또 카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가 거론됩니까? 일단 두 가지 카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태릉 골프장처럼 국공유지를 모아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서울 안에서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도 늘리는 겁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공유지를 다 모아도 5만 가구를 크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10,000가구, 또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올리면 10,000가구, 또 그 밖에 다른 부지 개발 방안을 다 합친 추산치가 바로 이건데요. 여당 일각에선 10만 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좀 이거에 비하면 좀 크게 부족한 숫자라고 봅니다. 뭐 예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있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3년치 통계를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어요. 공사가 끝나서 공급된 주택, 거기에서 이미 철거해서 없어진 주택을 뺀 순수 공급지가 10만 1,000채였거든요. 같은 기간에 서울에 13만 7천 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주택에서 이 가구 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 6천이거든요. 적어도 산술적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멸실 주택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근데 공급이 부족을 했고 그동안 앞으로 나올 대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층수 제한을 푸는 건 재건축으로 거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도 낮아진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만년 재건축 단지죠.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좀 볼까요? 지금 4,400세대인데 35층 규제를 풀고 원래 추진하려던 49층까지 높이면 1,600세대가 늘어납니다. 업계에선 잠실, 여의도, 목동 아파트촌을 이렇게 밀도 높게 고층으로 올리면 지금보다 한 7만 세대 정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신도시급이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반대해온 서울시도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닌 게 지금 뭐 음마아파트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의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은 집값이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만 또 돈을 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단기급 등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시작해서도 3년이 걸리고 땅 작업부터 하면 그러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도 아주 쉽게 걸리는 건데 그거를 단기 시장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장기 플랜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려하신 대로 가격이 좀 오르겠죠. 하지만 수요가 이렇게 증명된 곳엔 대규모로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결국엔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막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근데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주변에 전 월세난이 또 심해지잖아요. 역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후 수준이 심한 곳부터 차근차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일시하게 되면 이주 수요도 많아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요. 주거 환경 자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열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20년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의 45% 정도거든요. 절반인데 언젠가 고쳐야 할 이 집들을 고치지 않는 건 결국 폭탄을 다음으로 돌리는 격이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공급도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을 세워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서 아직 진화 작업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불길과 연기가 굉장히 커서 놀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현재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화재 발생 8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재 현장으로부터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서 있는데요. 이곳까지도 간헐적으로 펑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폐차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45분쯤입니다.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인근 김포와 파주는 물론 30km나 떨어진 여의도에서도 관측돼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폐차 70톤가량과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50명과 소방차 40여 대, 그리고 헬기까지 3대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많고 진입로가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불길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오후 5시쯤 대응 1단계는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폐 자동차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고 이 불꽃이 폐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서 이 창문을 꼭 닫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밤중에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줄줄이 초인종을 눌러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더 황당한 건 이 남자들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데다 모두 조건 만남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하자 남성 중 1명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남성은 주변을 맴돌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에 들어오려 한 20대 남성을 집주인이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모습입니다. 앞서 새벽 시간에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1시, 2시 반, 4시 50분, 5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초인종 계속 누르고 그냥 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집주인이 남성에게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이 자신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자며 해당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 중엔 입주민만이 알 수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2 자녀를 둔 집주인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사람이나 뭐 애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나갔다가 당하게 될 수도 있었죠. 불안하죠. 제가 24시간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온 남성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남성이 여성으로 가장해 상황극을 원하는 것처럼 속여 실제 성폭력을 유발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으려던 남성이 인터넷 댓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이라서요.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키보드를 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PC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계에 생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생중계 화면에 모자를 쓴 2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 여성 근처에서 한참을 기웃거리다가 멀어지는 남성.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여성이 생방송에 달린 실시간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찍었다고? 몰카 찍었다고? 뭔가? 모자를 쓴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는 걸 본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댓글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남성은 자신은 카메라를 켜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PC방 내부를 찍고 있던 CCTV에도 남성의 수상한 시도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근데 찍으려다 실패하신 거예요, 그냥? 아니요, 저는 PC방. 근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PC방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뒤 이미 지워졌거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3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까지 늘어난 건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공무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정부 서울청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확진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 등 지금까지 57명을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던 본관 3층은 폐쇄돼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두 차례 방역 소독을 진행해 다른 층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주말이어서 청사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지역 발생 확진자는 모두 27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또 아까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선박에서 결국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 역대 최다 8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명이 러시아 선박 페르트1의 선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원 62명은 전수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문제는 확진된 선원을 통한 2차 감염입니다. 페르트1 선박에 승선했던 우리나라 수리공 1명이 확진된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15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촉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수리공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N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어제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입국자 293명 중에 방역당국 0시 기준 통계로 36명이 확진됐다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오늘 10시 기준으로 3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라크 건설 노동자 확진자는 모두 71명이 됐습니다. 입국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충북 충주와 보은의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211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11명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우리나라 근로자 500여 명이 남아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대규모 귀국 수요가 없는 만큼 추가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여당 인사까지 구속될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가 바뀌는 만큼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곳입니다. 라임 수사팀은 도피 중이었던 라임 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체포했고 김 전 회장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당 소속 지역위원장도 구속시켰습니다. 송 지검장의 사태로 인해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 지검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며 어떤 검사가 와도 라임 사건 수사를 잘 지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이정회 인천지검장도 사직서를 냈고 윤 총장의 한기수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분한 부산고검장도 앞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사장급 4명의 이딴 사의 표명으로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 공석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질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 전망이 나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은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한 단계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서울은 정말 천박한 도시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산을 두고는 초라하다고도 했죠.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를 비하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며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관련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가 글로벌 10대 도시인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그럼 천박한 표입니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이라며 서울과 부산을 부끄럽게 만든 건 오거돈, 고 박원순 두 단체장의 성추행 추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자 당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입만 열면 비호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임기 한 달 남은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천박한 도시 발언에 대해 서울의 집값 문제와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첫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안정성, 김부겸 후보는 확장성, 박주민 후보는 선명성을 내세웠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김부겸 후보는 유력 대권 주자이자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선 주자의 당대표가 임기 7개월에 거치게 되면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니까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내년 3월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7개월짜리 당대표지만 당과 문재인 정부,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왜 이낙연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경험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장 늦게 당권 경쟁에 가세한 박주민 후보는 파격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 수도는 물론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 거점 대학을 묶어 똑같은 졸업장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사법기관 역시 지방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합동연설회는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최소 규모로 줄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빼곡히 앉아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내일은 강원도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강연학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빈자리. 자, 국회가 개원을 하고 첫 대정부 질문이 끝났는데 역시나 빈자리가 많았군요. 맞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걱정 때문에 다들 나간 건지 텅 빈 본회의장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논란의 데뷔전을 치른 분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이죠. 이소영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말 그대로 정부의 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요. 이 의원은 시작부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랍니다. 네, 잠깐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소영 의원님.
이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12분 중 5분가량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통합당의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뭐 필리버스터 하는 시간은 아니고 저게 만약 방송이었다면 질문을 해야 되는 앵커가 자기 말만 하는 거니까 큰 사고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통합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실책을 부각시킨다면서 다선 의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 전략이 통했습니까? 당내 최다선이죠.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내세웠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 벼르던 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부족하다, 집요함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최선을 더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련미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온 박지원. 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SNS를 끊을 줄 알았는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일이죠.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든 SNS와 전화 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3주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3주 만에 다시 할 걸 뭐 또 안 하겠다고 했나 싶기도 한데 내용을 보니까 3년 전에 했던 특강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했던 강연 내용입니다. 자신이 대북 특사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저런 글을 올린 이유가 아무래도 청문회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다니지도 않았던 조선대 학력을 위조해서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당시 박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조선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서 다닌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격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권의 지원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통합당은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면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27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십 년 전 학력 얘기긴 하지만 장관 시절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만년 동안 잠자던 용암 동굴이 마침내 그 침묵을 깹니다. 오는 9월 단 17일만 공개되는 제주도의 비경을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염정원 기자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신주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제주 용천 동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석순으로 유명합니다. 땅 위에서 뻗어내린 보리수 나무 뿌리에 석회 성분이 더딥혀져 강물이 된 겁니다. 제주 만년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검은 오름 8개 용암 동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세계 용암 동굴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어둠 속 손전등을 밝히자 만년의 침묵을 깨고 만장굴 비공개 구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장굴 비공개 구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용암이 이렇게 밧줄 모양으로 굳어 있다는 겁니다. 다량의 용암이 흐르는 흔적인 V자 지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굴 종류라든지 동굴 밧줄 구조 이런 것들이 생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동굴이 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풀과 이끼 가득한 바위를 내려가면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웃산전굴이 등장합니다. 산전물이라 불리는 연못을 지나면 좀 더 독특한 동굴이 나옵니다. 이곳은 북오름굴의 일부인데요. 천장이 뻥 뚫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쪽 벽면엔 용암이 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용암교가 이곳을 더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일반인 공개는 오는 9월 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우리도 부산 같은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번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만 이게 기후 온난화 영향이기도 합니다. 해변이 사라지고 빙하가 분홍색이 되고 지구 전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480년 전 명나라 시대에 세워진 다리가 끊어지고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 댐인 산샤댐은 한때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에선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전 세계 남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올여름 서울보다 더운 시베리아를 만든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호주에선 해안가 주택 40여 채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도가 집 앞쪽 발코니까지 집어삼켜 대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극지방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변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 쌓인 눈은 물감을 뿌린 듯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조류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utto quello che scurisce la neve ne provoca la fusione perché ne accelera l'assorbimento di radiazione. 빙하가 녹는 걸 막기 위해 거대한 흰색 방수포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인류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폭스뉴스, 미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방송사로 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편입니다만 이게 웬일일까요? 대통령 생중계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동상이 간밤에 기습 철거됐는데요. 시위대가 아니라 시 당국이 그랬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어둑한 새벽 미 신대륙 개척자이자 침략자로 불렸던 콜럼버스 동상이 크레인 줄에 묶여 철거됩니다. 인근의 다른 공원에 서 있던 동상도 차에 실려 옮겨집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기습 철거에 나선 건데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마찰을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2달 넘게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폭력 시위 엄단 의사를 밝혔지만 People are dying in Chicago and other cities, and we can solve the problem. But right now we're sending extra people to help. 반트럼프 성향의 도시를 무법천지인 것처럼 보이게 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 등에선 과잉 진압에 대한 반발로 시위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하려 했지만 트럼프의 우호적인 폭스뉴스마저 생중계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All right, we were not expecting that video and CNN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사흘째 강원 영동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강원도 향로봉에는 7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됐는데요. 계속된 폭우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중고기자 휴일인 내일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비싸게 팔린 아파트 50건 중 42건은 한강변 아파트였다고 하죠.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있다. 이런 천박한 도시 만들면 안 된다. 천박한 도시. 한강변이 구의 상징, 욕망의 공간이 돼버린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그 이유가 짐작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한강을 욕망의 공간이 되도록 내버려둔 건 누구일까요?
적어도 국무총리를 지내고 서울이 지역구이기도 했던 정치인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건축가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큰 10개 공원과 도서관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50개의 작은 도서관과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는 그동안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묻게 됩니다. 이제 와서 천박하다고 해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오늘 클로징 제목은 정치는 좋은 도시를 만들었는가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